두 가닥의 실로 촘촘하게 엮여 영원히 서로 상반되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한 가닥은 벚꽃색으로 물들고 향과 먹으로 향긋한 비단입니다. 다른 한 가닥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말의 땀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단련된 강철입니다. 이곳은 794년에 시작된 헤이안 시대의 일본입니다. 사무라이가 탄생할 세상입니다. 평화와 고요의 도시 헤이안쿄의 수도에서 삶은 예술 그 자체였다. 실크 스크린과 종이로 장식된 궁궐의 벽 뒤에서 귀족들은 힘이 아닌 우아함으로 승부했다. 모든 몸짓, 단카의 한 음절, 계절에 맞춰 고른 기모노의 색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련됨의 규범에 따라 움직였다. 이곳에서 권력은 무사의 수가 아니라 모노노아레, 즉 사물의 슬픈 매력에 대한 이해의 깊이로 측정되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자 우주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우주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궁궐 정원의 크기만큼 유일한 전투는 시 낭송뿐이었고 유일한 무기는 북과 먹뿐이었다. 궁궐 담 너머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을 본떠 만든 보통 병역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밭에서 쫓겨난 농민은 형편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이 아닌 쌀과 평화를 꿈꿨습니다. 도로는 황폐해졌고 산적들이 지배했습니다. 해적들은 해안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궁중 음모와 미정 논쟁에 휩싸인 중앙정부는 더 이상 신민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칙령은 변방에는 닿지 않았고 설령 닿았다 하더라도 무관심과 경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성지는 공허함을 혐오한다. 수도 귀족들의 방탕한 손에서 권력을 빼앗긴 후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들이 권력을 되찾았다. 이들은 지방 지주들의 손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황제의 어린 아들들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도에서 멀리 보내져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결국 위협이 되었다. 확장되는 사유지, 즉 장원쉔, 영지를 산적과 탐욕스러운 이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은 무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충성파 무리, 즉 가족, 하인, 소작인들을 모아 후원과 토지를 대가로 괭이를 칼과 교환할 의향이 있는 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일반적인 의미의 사무라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사, 즉 무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대 전설 속의 고귀한 기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안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무기는 장궁, 즉 유미였습니다. 기마궁수의 기량은 검술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행진이 아닌 이동을 위해 디자인된 기능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과 말, 무기를 제공해주는 영주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잔혹하며 정직한 거래였으며 종이가 아닌 맹세로 봉인되었습니다. 10세기에 이 새로운 세력이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타이라노 마사카도입니다. 간토 지방 출신의 지방 무장이자 천황의 후손인 그는 영토를 놓고 친인척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갈등은 전쟁으로 번졌고 전쟁은 중앙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39년 마사카도는 지방 수도를 점령하고 상상도 할 수 없게도 스스로를 새로운 천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세련된 헤이안쿄의 조정의 인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오랑캐가 감히 신의 질서를 침범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 무사가 국화 옥좌에 직접 도전했습니다. 마사카도의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고 그의 목은 수도에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더 이상 시와 예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장한 기병의 수와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 종류의 무사를 상대하려면 다른 종류의 무사가 필요했습니다.
칼날의 그림자가 국화 왕좌 위로 드리워졌다. 이 그림자가 보호막이 될지 아니면 수위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우아한 조화의 세계와 무자비한 무력의 세계가 충돌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경계에서 발굽소리와 화살소리 속에서 미래의 일본 군주가 될 인물이 탄생했다. 그의 삶의 규범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장에서 피로 쓰여졌고 주군에 대한 헌신으로 가슴에 새겨졌다. 무사도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8세기 말 수도 헤이안쿄를 상상해 보세요. 안개와 꿈으로 엮인 세상. 우아한 궁전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얽힌 이곳, 향내와 값비싼 비단의 살랑거림이 미궁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귀족 사회의 삶은 끝없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손의 힘이 아니라 운문의 기품, 기모노에 어울리는 색조를 아는 지식, 그리고 변덕스러운 달의 기분을 읽는 능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지만 그의 권력은 마쿠에서 통치하며 딸들을 왕위 계승자와 결혼시키는 강력한 후지와라 가문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음모가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고 먹으로 쓴 한마디가 온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이 연약하지만 세련된 문명은 영원히 지속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이벽 너머, 수도의 마지막 관문 너머에서 또 다른 일본이 시작되었다. 땀과 피로 물든 땅. 수도에서 수백 리리 떨어진 이곳, 지방에서는 황제의 칙령이 아득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조정의 권력은 환상에 불과했다. 진정한 주인은 대지주, 수도에서 파견되어 금세 잊혀진 도지사, 그리고 부유한 사찰의 주지들이었다. 그들의 부는 땅과 그 땅에서 자란 쌀이었다. 그리고 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징집된 농민들을 기반으로 중국식 모델로 창설된 중앙집권적 군대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이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산적들은 무리를 이루고 해적들은 해안을 휩쓸었으며 북쪽에서는 아이누족의 조상인 호전적인 에미시족이 헤이안쿄의 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영지, 즉 쇼엔, 샹유엔은 불타고 농작물은 약탈당했습니다. 법과 질서는 공허한 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공백 속에서, 이 들끓는 무법의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벚꽃에 대한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붓이 아니라 칼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명상에서 깨달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에서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그는 궁중의 지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군, 즉 그에게 땅과 말, 그리고 무기를 준 주군에게 충성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시부시, 즉 전쟁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귀족의 후손, 궁정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귀족 가문의 막내 아들, 또는 단순히 지역 시족 출신의 가장 강하고 숙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후원자를 중심으로 모여 그의 개인 수행원, 그의 송곳니와 발톱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 하나의 동사, 사부라우로 정의되었습니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 전적인 헌신이라는 이념에서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이름 사무라이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9세기와 10세기의 무사는 후대 전설에 나오는 정교하게 무장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는 주로 말을 탄 궁수입니다. 그의 주요신은 비대칭 장군긴 유미입니다. 그의 사원은 충실한 말의 등입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수는 말과 함께 적이 방패를 들기도 전에 3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전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의 갑옷인 요로이는 여전히 가볍고 유연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처럼 휘어진 등에 걸쳐진 것은 긴 검인 타치입니다. 아직 그의 주요 무기는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인 무기이자 지위의 상징이며 화살이 다 떨어지고 적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근접 전투를 위한 칼입니다. 충성의 맹세로 맺어진 전사들의 사병단,
이 형제단은 속주에서 유일한 실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의 경계를 지키고 영주들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논 한 떼기를 두고 이웃 나라들과 끝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작지만 잔혹한 접전의 도가니 속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수도 궁정의 세련된 규칙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법과 명예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가치 있는 것은 우아함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가문이 아니라 생존하고 승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헤이안쿄의 귀족들은 처음에는 이 투박한 지방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동방의 오랑캐라고 부르며 굳은 살 박힌 손과 비바람에 시달린 얼굴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조잡한 도구로 사용하여 반란을 진압하거나 음모가 통하지 않을 때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병 창설을 장려함으로써 언젠가 자신들을 추격할 세력을 자기 손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국경에서의 모든 접전, 도적을 향해 쏘아진 모든 화살, 에미시 가문을 상대로 한 모든 원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계급의 강철을 단련했습니다. 수도의 궁정이 점차 의식과 시우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제국 외곽 지역에서는 충성, 의무, 그리고 전투를 중시하는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지방 전쟁의 혼돈 속에서 단련된 칼날은 스스로의 의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강철은 이미 수도의 황금빛 지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1세기에 그 그림자는 짙어지기 시작하여 일본의 모습을 영원히 바꿀 폭풍으로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2세기 일본, 헤이안 시대는 우아하면서도 연약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 교토에서는 궁중 귀족들이 시를 쓰고 서예를 겨루고 의식에 몰두하며 땅의 혹독한 현실과 점점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지방 곳곳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철과 규율, 그리고 피로 단련된 세력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무라이, 전사입니다. 두 가문은 마치 운명적으로 충돌하는 두 산본구리처럼 다른 모든 가문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숙성된 술처럼 오래되고 쓰라린 경쟁의 역사입니다. 석양처럼 붉게 빛나는 깃발을 든 타이라 가문은 황실에 깊숙이 자리 잡은 뛰어난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순수함과 신의 가호를 상징하는 흰색 깃발을 든 미나모토 가문은 뼛속까지 전사였으며 그들의 힘은 검과 가신들의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세기 중반 첫 번째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156년 호겐의 난, 그리고 1160년 헤이지의 난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었지만 무사 가문이 결정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잔혹한 궁궐 쿠데타였습니다. 이 충돌에서 적군이 승리했습니다. 총명하고 무자비한 지도자 기요모리가 이끄는 타이라 가문은 미나모토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파멸할 운명인 듯했습니다. 타이라노 기요모리는 그 이전의 어떤 무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천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딸을 천황과 결혼시키고 자신의 손자인 젊은 안토쿠 천황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본래 지방 출신이었던 이 무사는 일본의 사실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사들은 수도의 거리를 순찰했고 그의 관리들은 주요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붉은 깃발이 전국에 휘날렸습니다. 미나모토 가문의 하얀색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요모리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비심에서 비롯된 실수였을지도, 어쩌면 정복자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미나모토 가문의 지도자의 아들 몇 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리토모라는 13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형되지 않고 외딴 이즈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권력과 영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유배자의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차갑고 계산적인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울렸습니다. 전덴벨 80년 헤이시의 절대 권력의 굴욕을 느낀 황족 출신의 한 왕자가 왕위에 충성하는 모든 무사, 특히 미나모토 가문에게 반란군에 맞서 싸우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화약궤에 떨어진 도화선이었습니다. 요리토모는 백기를 휘날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헤이시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겐페이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강철 그리고 배신의 5년간 이 전쟁은 일본을 영원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요리토모는 동생 요시츠네와 함께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츠네였습니다. 요리토모가 전략가이자 정치가였다면 요시츠네는 타고난 전투꾼이었습니다. 대담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번개 공격과 독특한 해결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그는 미나모토 군대를 연승으로 이끌었고 수적으로 우세했던 타이라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습니다. 절정은 1885년에 찾아왔습니다. 단노우라 마을 근처의 좁은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두 함대가 맞붙었습니다. 한때 전능했던 헤이시 가문에게 남은 것은 수백 척의 함선뿐이었고 그 갑판에는 정예 전사들과 부녀자들, 아이들, 그리고 젊은 안토쿠 천황이 황실의 예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라 가문에 유리했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은 해류를 이용해 미나모토 가문의 함선에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가들이 천명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류가 바뀌고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미나모토 가문의 함선들이 돌격했습니다. 전투는 갑판 위에서 벌어진 피비린내에 나는 학살로 변했습니다. 흰 깃발이 붉은 깃발을 눌렀습니다. 승패가 결정되자 다이라 가문의 기함에서 최후의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신성한 예복과 신성한 황제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요모리의 미망이는 8살배기 손자이자 황제를 품에 안았습니다. 파도 아래에 수도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거센 해협의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른 많은 다이라 무사와 그들의 아내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의 수치심보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을 통치했던 다이라 가문은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나모토 가문은 승리했습니다. 요리토모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기요모리에게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궁중 음모에 휩쓸려 교토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가마쿠레에 자신의 봉어지, 즉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를 막부, 즉 천막 안의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정부 체계였습니다. 신하가 아닌 무사의 통치였습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교토에 남았지만 진정한 군사적 정치적 권력은 이제 최고 군사령관인 쇼군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피 속에서 타이라 가문의 잿더미와 미나모토 가문의 승리 속에서 막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의 세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3세기 중반, 일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소금기 어린 안개에 쌓인 섬나라들은 자신들만의 법에 따라 살았고 명예는 목숨보다 더 귀중했으며 검술은 영적인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국가의 엘리트였던 사무라이들은 의례적인 결투와 국지전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예측 가능했고 적들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 대륙에서 자신들의 명예 개념과는 동떨어진 세력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사와 농민, 성과 마을을 구분하지 않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을 몽골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데칸 쿠빌라이는 중국 정복을 완료하고 동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신들이 필요했습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사절들이 막부의 수도 가마쿨에 도착했지만 젊고 고집스러운 섭정 호조 도키문에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절들은 처형되었고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에 도전했습니다. 그 대답은 오래지 않아 왔습니다. 1974년 가을, 규슈 해안의 지평선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돛대였다. 9,500척의 함선에 3만 명이 넘는 침략군이 실려 있었다. 몽골인, 중국인, 한국인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군대, 다국적 몰록이 철의 규율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조선인 선원, 중국인 기술자, 그리고 몽골인 기병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했다. 사무라이들이 하카타만 기슭의 모습을 드러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등에 가문의 깃발을 메운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수는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혈통을 큰 소리로 외치고 조상들의 업적을 되새기며 가치 있는 상대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했다. 이는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고 대등한 자들의 충돌을 위한 서곡이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대등한 자가 없었다. 무리가 있었다. 사무라이의 도전에 몽골군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전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귀청이 터질 듯한 북소리와 노소의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격 신호였다. 전사들의 벽은 일제히 활을 들어 올렸고 홀로 선 기수에게 화살 세례가 쏟아졌다. 화살 촉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연발 사격이 이어졌고 보병들은 밀집 대열을 지어 전진했고 뒤에서 점토 투사체가 날아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폭발하며 파편을 흩뿌렸다. 일본군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기였다. 바로 화약이었다. 전투는 대학살로 변했습니다. 사무라이의 개인 기량, 검과 창을 휘두르는 그의 뛰어난 솜씨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조직적인 전쟁 기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끔찍한 손실을 입고 후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갈고 닦아온 그들의 전술은 영광이 아닌 완전한 몰락을 위해 싸우는 적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침략자들은 해안의 거점을 마련했고 일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함대가 밤을 보내기 위해 만에 정박하자 하늘이 변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맹렬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파도는 바닥이 평평한 서투른 배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여 노와 돛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함대의 3분의 1이 바닥에 가라앉거나 해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 수천 명의 병사를 잃은 몽골군은 남은 배에 올라타 출항했습니다. 일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휴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이 섬들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막부의 지휘 아래 전례 없는 동원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카타만 전역을 따라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일본군은 겐코보루이 유엔싱방워라는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 돌담은 약 2m밖에 되지 않는 낮은 벽이었지만 기병대를 저지하고 보병들이 활쏘기 공격을 받으면 말에서 내려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무라이들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적의 전술을 차용했습니다. 분대를 조직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명예를 걸고 싸우는 대신 생존이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1981년 호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함대는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남부와 동부의 두 함대는 총 4,400척의 함선과 약 14만 명의 병력을 거느렸습니다. 20세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침략 함대였습니다. 바다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해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벽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사무라이들은 홀로 싸우는 영웅이 아니라 당열된 힘으로 싸웠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대담한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적의 거대한 함선에 불을 지르고 갑판을 습격하고 어둠 속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침략은 50일 넘게 지속된 장기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포위 공격으로 수렁에 빠졌다.
거대한 군대는 배에 갇힌 채 보급품 부족과 질병에 시달렸다. 그들은 기다렸다. 몇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바다는 배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진짜 바람이 불어왔다. 8월 15일 남동쪽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폭풍이 아니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태풍이었다. 얼굴에 살갗을 찢어발기고 수천 마리의 악마처럼 울부짖는 바람이었다. 바다는 휘청이며 끓어오르는 가마솥으로 변했다. 함대의 거대한 배들은 그중 상당수가 급조된 강선으로 외해에 적합하지 않았고 정박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배들은 해안 바위에 내던져져 서로 부딪혔다. 도시대가 부러지는 소리와 수만 명의 익사자들이 내는 절규가 자연의 굉음과 뒤섞였다. 이틀 후 태풍이 가라앉고 해가 떴을 때 마치 종말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안선은 수킬로미터에 걸쳐 난파선과 사람과 말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쿠빌라이의 14만 명의 전사 중 겨우 5분의 1만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함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성벽 위에 서서 자연의 솜씨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구한 것은 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마토의 성지를 수호하는 신풍, 가미카제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자신들이 불사신이며 신의 가호를 받는다는 믿음은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수세기 동안 그 길을 형성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꿋꿋이 섰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그들과 그들의 나라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국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불타버린 성에서 피어오르던 영인은 거치고 군대가 충돌했던 들판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고 일본은 길고도 초자연적인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세기 반 동안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2세기 반 동안 사무라이의 주된 기술인 전장에서 살육과 죽음을 자행하는 것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늑대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면 전사는 어떻게 될까요? 카타나처럼 고요하고 날카로운 이 질문은 온 계급을 향해 던져졌다. 전투를 위해 태어나고 자란 수십만 명의 남자들이 점수를 매기고 시를 짓고 다도를 행하는 기술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놓였다. 전투의 상처로 뒤덮인 갑옷은 창고에 먼지만 쌓였다. 영혼의 연장선이 된 갑옷 같은 검은 이제 단순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지배계급이자 엘리트였지만 그들의 주된 기능은 사라져버렸다. 전투의 함성을 대신한 공허함은 어떤 적보다도 더 두려웠다. 사무라이는 게으른 기생충, 목적 없이 무장한 귀족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특권은 두 자루의 칼을 들고 평민을 무사히 베어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타락의 길이었다. 불명예의 길이었다.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이 실존적 공허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투가 탄생했습니다. 땅이나 권력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위한 전투였습니다. 무기는 창과 화살이 아니라 북과 먹이였습니다. 해답은 전장이 아니라 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사무라이 또는 론인이 많았던 일본 지식인들은 신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이 사상은 각 사회 계층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 엄격한 위계적 사회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의무, 충성, 자기 개발, 그리고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토대를 모색하던 사무라이들에게 이는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 낯선 철학에서 자신들의 이상적인 길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윤리의 성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물 야마가 소코가 등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휘관도 아니었고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사상가였습니다. 난긴이자 학자이자 전략가였던 그의 삶은 이 위대한 세상의 정점에까지 이릅니다. 소코는 동시대 사무라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멋쟁이들이 정신을 갈고 닦는 것보다 기모노의 스타일에 더 신경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관료들이 음모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계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마가 소코는 그들에게 상기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사의 기본 수련과
무사의 길과 같은 그의 저서에서 그는 정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무라이의 사명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집니다. 소코에 따르면 무사는 단순히 폭력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쌀을 재배하고,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은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는 사무라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의 역할은 의무, 정의, 자제력, 그리고 명예에 살아있는 구현체, 즉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사의 길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적인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영주에게 절하는 것까지 모든 행동에는 의미와 품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무라이는 시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전술에 정통해야 합니다. 검소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소코는 내전 시대의 무사에 투박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신을 정제된 철학체계로 압축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더 이상 전쟁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은 평화로운 삶의 매일매일을 죽음과 같은 진지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필수품입니다.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사무라이를 단순한 용병에서 문명의 수호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무라이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전쟁, 즉 자신의 불완전함과의 일상적인 싸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사도라는 용어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야마가 소코는 자신의 체계를 시도, 즈다오, 즉 귀족의 길, 신사 무사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서재에서 화선지를 스치는 붓소리에 맞춰 새로운 사무라이 정신이 탄생했습니다. 칼의 강철은 여전히 상징으로 남았지만 그 영혼은 이제 먹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전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진 이 명예의 규범, 고대의 분노와 유교적 지혜의 융합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사무라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여전히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15세기 중반부터 한때 무적이었던 아시카가 막부는 무너져 먼지로 변했습니다. 중앙 권력은 교토의 아침 안개처럼 증발하여 공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 속에 끝없는 권력에 대한 갈증이 쏟아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땅이 진동했고 하늘은 불타버린 성의 연기로 물들었습니다. 센고쿠 시대, 즉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한 세기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 지도가 종이의 먹으로가 아니라 땅에 흘린 피로 다시 그려졌던 시대였습니다. 새롭고 무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게코쿠조 구하고 차오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긴다. 어제의 신하가 오늘의 군주가 될 수 있었고 충성심은 쌀 한 포대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명예, 의무, 충성, 무사도 규범의 이 기둥들은 뒤따르는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너무 짙었고 전쟁의 불길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낡고 고귀한 가문들은 무너졌고 그 폐허에서 새롭고 무자비한 포식자들, 즉 위대한 이름을 뜻하는 다이묘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땅에서 유일한 법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새롭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두 거인은 고대의 명예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에치고 지방에는 에치고의 용이라 불리는 우에스기 겐신이 통치했습니다. 그는 군신 비샤몬텐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영토뿐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영원한 라이벌,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게는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그의 붉은 갑옷을 입은 전사들은 일본 전역에 공포를 안겼습니다. 가와나 카짐에서 벌어진 5번의 전설적인 전투로 절정에 달한 그들의 대결은 서사시 속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의 전쟁이었고 개인의 용맹과 완벽한 전술이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세상의 마지막 잔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이미 다른 세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옛 의식이나 감상적인 명예와는 동떨어진 세력이었다. 그 이름은 오다 노부나가였다. 그는 용이나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불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옛 전통을 자신의 통치 아래 나라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는 전쟁의 미래가 사무라이들의 고귀한 결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이었다. 1443년 포르투갈 선박 한 척이 일본 해안에서 난파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징위한 물건 아르케버스를 가져왔습니다. 길고 투박한 화기인 아르케버스는 사무라이들에게 처음에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수십 년간 수련하며 갈고 닦은 검의 이 연기 자욱한 막대기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총을 든 농부가 강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색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르케버스의 잠재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일반 보병, 즉 아시가루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무기를 동시에 장전하고 발사하도록 훈련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절정이 도래했습니다. 1975년 바로 이곳 나가시노의 비에 젖은 들판에서 구세계와 신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신겐의 아들 가스요리가 이끄는 다케다 가문에 1만 5천 명의 무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일본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명망 높은 기병대였으며 사무라이의 위력과 불굴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교활한 동맹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무기는 포르투갈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간소한 나무 장벽 뒤에 숨어있는 3,000명의 아시가루, 즉 평민 보병입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사무라이의 명예를 이어받은 다케다 가스요리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병대의 눈사태가 적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자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영웅담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맹렬한 함성, 번뜩이는 창날. 그들은 같은 필사적인 공격을 맞이하여 강인한 정신력이 승리하는 치열한 전투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성을 맞이했습니다. 불의 벽이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첫 번째 궁수대가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후퇴하여 재장전했습니다. 두 번째 대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제 사격.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일제 사격.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효율적이었습니다. 납타는 오칠한 갑옷을 종이처럼 쉽게 뚫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전사, 다케다 가문의 정예들이 말 한 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전사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자들의 불길에 쓰러졌습니다. 영웅적인 돌격이 불과 나무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명예, 용맹, 창과 검에 대한 수세기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영혼 없는 전쟁 기술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전설적인 다케다 기병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전사자들이 나가시노 평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구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전국시대는 무사도의 많은 이상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 잿더미 속에서, 나가시노의 불길 속에서 새로운 규범이 탄생했습니다. 생존의 규범, 실용주의의 규범. 사무라이는 더 이상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정치가, 전략가, 행정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영원히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예는 더 이상 칼날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일본은 평화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일본은 전국시대, 즉 생고쿠 지다이, 산고 시다이로 알려진 내전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야심찬 다이묘 봉건 영주들은 마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검을 비단에 베듯 열도의 땅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속에서 세 명의 인물, 세 마리의 용이 나타났고 그들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첫 번째는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잔혹하고 총명하며 전통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지시했고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요구하면 사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육천마왕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들을 단념시키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초로 화승총으로 무장한 그의 군대는 승리의 승리로 행진하며 그의 위대한 목표 천하제국을 단검 아래 두는 것을 가로막는 성과 가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1182년이 되자 그의 꿈은 거의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66개 주 중 33개 주가 이미 그의 깃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옆, 그의 그림자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더 자랐습니다. 한 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노부나가의 샌들 운반인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키에 원숭이 같은 얼굴을 가진 그는 단도처럼 예리한 두뇌와 뱀을 유혹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노부나가는 그의 교활함과 의심할 여지 없는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에게 가장 뛰어난 장군이자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냉철하고 인내심이 뛰어난 다이묘였던 그는 적의 시체가 강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나가의 동맹이자 동등하지만 후배였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배우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어떤 야리창보다도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1282년 여름 권력에 도취된 노부나가는 교토 혼노지 절에 있었다. 그는 강력한 모리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서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소수의 호위병만 있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했을까? 중부 일본 전체가 그의 것이었으니 그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다카마스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에야스는 무역 도시들을 순항하고 있었다. 노부나가는 무적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6월 21일 새벽 전투의 함성이 정적을 깨뜨렸다. 이들은 적이 아니었다. 그의 아군이었다. 노부나가가 가장 신임하는 가신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츠히데가 이끄는 10,000명의 무사가 신사를 포위했다. 미츠히데의 배신 이유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잿더미와 추측 속에 묻혀있다. 개인적인 모욕이었을까? 아니면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등을 지켜야 할 칼날이 그의 권력의 심장을 꿰뚫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노부나가는 싸웠습니다.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전사로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활로, 그 다음에는 창으로 싸웠고 결국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불타는 신전 깊숙한 곳으로 후퇴했습니다. 마왕은 적에게 자신의 머리를 바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할복 자살을 했고 그 불길은 그의 장래용 장작더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통일자, 일본을 거의 통일할 뻔했던 그 인물은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령보다 더 빨리 전해진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권력 공백이 이어졌고 권력은 공백을 싫어한다. 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히데요시는 다음 날 주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은 용맹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즉시 모리 가문과 화해하고 노부나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6일 만에 그의 군대는 교토까지 200km의 행군을 완료했습니다. 주고쿠 대전환으로 알려진 이 번개처럼 빠른 병력 재배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승리를 만끽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고작 1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야마자키 전투에서 주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히데요시의 군대는 반역자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미츠히데 자신도 도망치던 중 농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에야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부나가의 사망 소식은 적대적인 지역에 포위된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귀한 길은 닌자와 산적들로 가득하니가 지방의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필사적인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가신들의 충성심과 자신의 신중함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왔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조용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야망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일본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주군의 원수를 갚은 히데요시는 자신의 깃발을 들고 검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향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통일은 새로운 대가를 요구했고 남은 두 용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 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키가하라의 피와 진흙이 말랐습니다. 1600년 수만 명의 전사자들이 흩뿌려진 들판 위로 안개가 걷혔을 때 단순한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기가 끝났습니다. 전쟁으로 점철된 나라의 세기가 끝났습니다. 승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계급 전체의 영혼을, 사무라이의 영혼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평화, 에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50년 동안 일본 열도에서 단 한 번의 큰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신뢰가 아닌 철 위에 세워졌습니다. 쇼군의 철의 의지와 바로 어제 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자들을 가두었던 금빛 철창 위에 말입니다. 1603년 이에야스가 쇼군이라는 칭호를 취임하면서 권력기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 도구는 무가쇼법, 무자주파이었습니다. 이는 명예규약이 아니라 감옥규정이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봉건 영주인 다이묘는 막부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성벽을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에도의 승인 없이는 자녀를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이 감시당했습니다. 조상이 천황과 함께 싸워온 유서 깊은 가문들은 막부라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발하고 잔혹한 통제 수단, 바로 산킨코타이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인질 납치 제도는 국가 의례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각 다이묘는 1년은 새로운 수도인 에도에서, 다음 해는 자신의 영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상속인은 에도에 영원히 남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명예로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일본의 길을 따라 끝없이 뱀처럼 이어지는 이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무라이, 하인, 짐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칠한 나무 가마는 햇살에 반짝이는 몬클레이를 달고 있습니다.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장대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갇힌 길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거처를 오가며 유지 관리하는 동안 다이묘들은 파산했고 군대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었던 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들은 음모가 아닌 예절과 화려함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막부는 그들에게 전장이 아닌 수도의 호화로운 영지에서 경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무라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검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세상은 뒤집혔다. 피의 무게에 익숙해진 검은 이제 도코노마의 비단 받침대 위에 얹혀 묵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카타나의 자루와 군마의 곱비만 알고 있던 손이 이제 화선지에 상형 문자를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무사는 관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관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무라이의 일상은 강철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보다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지 대장을 관리하고 농민 분쟁을 해결했다. 그의 에너지, 규율, 충성심,
즉 그를 이상적인 전사로 만든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었다. 무사의 규범인 무사도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전장의 규칙에서 공무원의 윤리교리로 진화하고 있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더 이상 전투에서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군을 위해 흠잡을 데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역설의 시대였습니다. 사무라이는 농민, 장인, 상인보다 더 높은 엄격한 계급 위기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상징하기 위해 두 자루의 칼을 소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였지만 그들의 임금은 쌀 배급에 불과했고 그들이 경멸하는 교활한 상인들이 정한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무사들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자취, 즉 경제적 독립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전쟁에서 주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무라이가 론인, 즉 파독꾼이 되었다. 주인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오직 한 가지 기술, 즉 죽이는 것만을 가진 방랑자였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존재이자 위대한 평화의 토대 아래 놓인 화약고였다. 그리고 그 통이 폭발했습니다. 1637년 시마바라에 난이 발발했습니다. 절박한 농민들과 낭인들은 신앙과 갈증으로 뭉쳐 쇼군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정부군이 4만 명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하라성의 포위 공격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학살이 시작되었고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교훈은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라이는 금박을 입힌 철장에 갇혔다. 그는 배불리 먹고 존경받고 시와 희곡으로 칭송받았다. 얇은 먼지로 덮인 그의 갑옷은 마치 갑옷처럼 집 한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꿈꿔왔던 세상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사인 그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 가장 중요한 것, 존재의 의미를 빼앗아간 질서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검을 바라보며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전세계 무엇이 더 위험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인가? 아니면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드는 평화인가? 1761년 겐로쿠 시대, 쇼군의 선고는 마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아코의 다이묘 아사노 나가노리는 죽었다. 그의 영지는 몰수당했고 성은 관리들에게 넘겨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 가문의 자랑이었던 그의 사무라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낭인, 즉 주인 없는 무사, 광활한 바다의 파도가 되어버렸다. 쇼군의 법에 따라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아사노는 황궁 안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 범죄는 할복이라는 단 하나의 형벌로만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신들에게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주군을 절망에 빠뜨린 오만한 관리 키라 요시나카는 살아남아 무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사의 명예를 위한 규율인 무사도는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쇼군의 법은 복수를 금지했습니다. 300명의 낭인들이 마주한 선택은 주군에 대한 충성과 최고 권위에 대한 복종, 둘 중 하나였습니다. 명예와 생명, 고아가 된 가문의 수장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조언자 오이시 쿠라노스케가 서 있었다. 그는 에도 영지를 요새처럼 지키던 키라에게 즉각적인 공격은 자살 행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키라는 공격을 기다렸다. 그의 첩자들은 전 아코 사무라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리고 오이시는 사무라이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 길고도 치욕적인 광경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을 해산하고 새 삶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자신은 교토로 이주하여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기온 거리의 찻집에서
게이샤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말투가 어눌해지고 옷차림은 지저분했습니다. 행인들과 공공연히 말다툼을 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는 등 전날까지만 해도 허리를 굽혀 절했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충실한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몰락을 부끄러워할까봐 내쫓았습니다. 키라의 첩자들은 주군에게 부지런히 보고했습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전사 오이시는 죽었고 비참한 주정뱅이만 남았습니다. 이 가명흑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굴욕과 기대, 그리고 은밀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전직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환멸을 느꼈고 기다림에 지쳐 삶을 선택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충성스러운 가신들 중 오직 47명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확고부동한 자들, 가장 헌신적인 자들, 숨쉬는 것보다 의무가 더 중요한 자들. 그들은 밤을 틈타 에도에서 비밀리에 만나 상인, 승려, 장인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맹세를 하고 공통된 문장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이시가 제 몫을 다하는 동안 그의 부하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키라의 영지 배치도를 연구하며 모든 방향과 입구와 출구를 암기했다. 무기와 갑옷을 몰래 수도로 밀반입하여 상선대에 숨겨두었다. 그들은 신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신호가 왔다. 마침내 자신의 안전을 확신한 키라 요시나카는 개인 경호원 절반을 내보냈다. 그는 아코에서 온 그 불쌍한 로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1712년 겨울 12월 14일 깊고 고요한 밤, 에도는 눈으로 뒤덮여 웅웅거리는 소리와 흐릿한 그림자만 가득하다. 소매의 상징을 단 검소한 검은 옷을 입은 47명의 인물들이 키라의 영지로 조용히 모여든다.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다. 손에는 창과 칼이 들려 있고 가슴에는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다. 오이시는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그의 지휘 아래 정문을 공격했고 다른 한 부대는 아들이 이끄는 대로 후방에서 진입하여 탈출로를 차단했다. 북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공격 신호였다. 낭인들은 마치 하나의 검에 47개의 칼날이 꽂힌 것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진했다. 그들은 산적이 아니었다. 공격에 앞서 그들은 이웃들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들은 강도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온 전사들이며 민간인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지에서의 전투는 짧고 치열했다. 키라의 경비병들은 방심한 채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단순히 전사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이상, 즉 정의를 되찾겠다는 이상에 맞섰다. 론인들은 한 목소리로 무자비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했다. 하지만 키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구석구석, 방구석을 수색했다. 그의 침대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비어 있었다. 잠시 동안은 그가 도망친 듯했다. 그때 론인 중 한 명이 커다란 두루마리 뒤에 숨겨진 비밀 옷장을 발견했다. 숯불과 장작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들의 주인을 죽인 자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그를 빗속으로 끌고 갔다. 오이시 쿠라노스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키라를 자신의 직함으로 부르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라이에게 걸맞은 명예로운 죽음, 즉 할복 자살을 제안했다. 심지어 죽은 아사노가 자신의 배를 긋던 바로 그 단검을 그에게 건네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키라 요시나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품위 있게 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비겁함을 깨달은 오이시는 명령을 내렸다. 키라의 머리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의 몸에서 잘려나갔다.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모든 불을 끈 후 사르빌료 불명의 로니는 영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도시를 대열지어 행진하며 주군이 묻힌 생가쿠지로 향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적의 머리를 창끝에 꽂고 있었습니다. 소식에 잠에서 깬 에도 사람들은 이 엄숙한 행렬 앞에서 조용히 길을 떠나 두려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사노의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은 키라의 머리를 우물에 씻어 마지막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쇼군의 판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법을 어겼지만 명예의 법에는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온 일본은 숨을 죽이고 이 법들 중 어떤 법이 승리할지 지켜보았습니다. 250년, 25년 동안 일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시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흐르는 닫힌 정원과 같았습니다. 철권 통치로 평화를 확립한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을 외부 세계로부터 봉쇄했습니다. 사슬로 연결된 나라라는 뜻의 사코쿠 정책은 일본 열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나가사키의 작은 창문, 데지마라는 네덜란드 무역항만이 이 문명을 지구 전체와 연결했습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과 의례로 삶을 정의했던 사무라이들에게 바다 너머의 세상은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의 검, 명예, 우주에 대한 이해에는 닿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았다. 증기의 힘을 얻었고 새로운 세대의 총을 개발했으며 뒷바람이 필요 없는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853년 7월 8일 에도만의 평화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수평선에 4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무역선이나 우아한 유럽 범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쿠로훈에, 즉 검은 배였습니다. 타르를 칠한 검은 선체는 마치 떠다니는 요새처럼 보였고 굴뚝에서는 맑은 일본 하늘로 짙고 기름진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기계가 내뿜는 숨결 같았습니다. 가장 기괴한 것은 이들이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며 부자연스럽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파도를 가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해안 경비대의 어부들과 사무라이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저승에서 온 광경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온 악마들이었습니다. 이 함대는 미국 제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의 특사였던 매튜 페리 제독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편지 한 통과 최후 통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63문의 현대식 함포로 무장한 그의 함선들은 수도 바로 맞은편 쇼군의 성 바로 근처에 도발적으로 정박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의례에 따라 일본 관리들은 작은 배들로 함대를 포위하고 야만인들이 유일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곳인 나가사키로 퇴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리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다. 그는 대통령의 서한을 최고위직 대표에게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를 강제로 축출하려는 시도는 무력으로 응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무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총을 쏘았다. 공포탄이었다. 그러나 에도 전역에 울려 퍼진 포효는 어떤 말보다도 설득력이 있었다. 화약과 강철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내뱉었다. 막부는 마비되었습니다. 무사도의 전체 체계, 즉 무사의 규범은 개인의 용맹과 검술에서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정신이라는 이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닿지 않는 적을 어떻게 전투에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이 안전한 물가에서 수도를 불태울 수 있는데 어떻게 명예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막부의 참모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양이 양라고 불리는 이들은 야만족을 몰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죽는 대신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라이 정신, 명예, 전통에 호소했습니다. 개고쿠 카이고라고 불리는 이들은 연기 뿜는 굴뚝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자살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죽창과 강선포 사이의 간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후퇴를 주장하며 시간을 벌고 적을 분석하며 언젠가는 적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하고 병든 쇼군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50년 만에 처음으로 막부 정부는 모든 다이묘, 즉 전국의 모든 왕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전례 없는 나약함의 표출이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이자 최고의 전사인 쇼군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일본 전체에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확보한 페리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뛰어난 심리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1년 후에 답장을 받으러 돌아오겠다고, 더 큰 함대를 이끌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을 두려움과 굴욕, 그리고 분열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 해는 열광적이고 절박한 활동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해안 요새가 건설되고 원시적인 대포가 주조되었으며 사무라이 부대는 오랫동안 잊혔던 무술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무익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854년 2월, 페리는 귀환했습니다. 이번에는 4척이 아닌 9척의 함선과 함께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의 2,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최후통첩이었습니다. 막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월 31일 가나가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항구를 미국 선박에 개방했습니다. 난파된 미국 선원들에게 지원을 보장하고 미국 영사관 개설에도 동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소박해 보였다. 무역조약도 아니고 군사동맹도 아니었다. 그저 몇 가지 사소한 양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재앙이었다. 뚫을 수 없는 요새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250년간의 고립은 한포 사격 아래 끝났다. 본래 나라의 주요 수호자였던 쇼군은 나라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야만인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무라이 계급에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를 넘어 실존적 타격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통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칼이 대포의 무용지물이라면 무사의 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온 세상을 지탱해 온 명예는 진흙탕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 굴욕에서 분노가 탄생했습니다. 곧 막부를 불태워 없애고 일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분노였습니다. 흑선은 단순한 물자와 기술 그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1877년 메이지 천황이 완전한 권력을 되찾은 지 10년이 흘렀고 일본은 마치 깨어난 용처럼 봉건제의 낡은 저울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철도는 유서 깊은 지방을 가로지르고 전신선은 논 위로 웅궁거렸으며 전 세계에서 온 증기선들은 항구에서 연기를 뿜어냈다. 7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시대가 먼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국가의 중추였던 사무라이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이토레이 칙령으로 인해 사무라이는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즉 신분의 상징은 이제 칼집에 갇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충성심을 지켜주었던 봉급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국채로 대체되었습니다. 어제의 삶의 주인들은 관리, 상인, 그리고 때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쪽 서민 규슈, 사스마 번에는 생전에 전설이 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중 한 명이자 일본을 새로운 세기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계급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와 사립사관학교인 시가코를 설립했습니다. 도쿄에게 이는 마치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전직 사무라이들이 사이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무사도의 유서 깊은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얼굴 없는 관료들로 이루어진 새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오랜 전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쿄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1877년 1월 정부는 가고시마 병기고에서 무기와 탄약을 철수하기 위해 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약궤에 떨어진 불꽃과 같았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사이고의 학원생들은 무기고를 점거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음을 깨닫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광신적으로 충성했던 천황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본 정신을 저버렸다고 생각한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령들의 행진이었다. 전통 갑옷을 입고 검과 낡은 화승총으로 무장한 수만 명의 무사들이 규슈에서 전례 없는 눈보라 속을 행진했다. 이에 맞서 제국 정부는 새로운 군대를 투입했다. 농민과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는 서양식 군복을 입고 유럽인 교관에게 훈련받았으며 최신형 크루프 소총과 속사포인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사무라이의 첫 번째 보루는 구마모토 요새였습니다. 4,000명의 제국군 병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수비대는 우세한 적군에 맞서 50일간의 포위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일본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의 맹공격에 무너졌어야 할 고대 성벽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시간은 반란군의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다바루자카 고개에서 벌어졌습니다. 17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와 끈적끈적한 진흙 속에서 구세계와 신세계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의 필사적인 공격, 전설적인 검술, 비인간적인 용맹은 정규군의 냉혹한 규율과 맹렬한 화력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카타나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포격의 포효에 묻혔습니다. 바로 이 언덕에서 세인한 전쟁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남쪽으로의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이고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추격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탄약도 바닥난 사무라이들은 후위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수만 명의 전사 중 5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 가고시마가 내려다 보이는 시로야마 언덕에서 포위당했습니다. 3만 명의 강력한 제국군이 그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해군 함선들은 바다에서 그들의 진지를 포격했습니다. 사이고와 그의 장교들은 마지막 전투 전날 밤을 노래하고 시를 지으며 보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전색에 걸맞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70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카스트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70년 9월 24일 새벽, 허벅지에 중상을 입은 사이고 다카모리는 할복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동지는 의식에 따라 단 한 번의 칼질로 그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을 목격한 살아남은 사무라이들은 칼을 뽑아 총검과 기관총으로 가득 찬 진지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진 무사도 규율의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행위였습니다.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로야마 언덕 위로 새날의 태양이 떠올라 마지막 사무라이들의 시신을 비추었다. 무사의 시대는 끝났고 군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라이 신화는 영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사무라이 시대는 최후의 결투의 함성이나 칼이 부러지는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칙령에 서명하는 팬소리처럼 조용하고 거의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미래를 향한 필사적인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석탄과 기계유 냄새가 진동하는 이 미래에는 과거의 전사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급은 폐지되었습니다. 영혼과 지위의 가시적 상징인 두 자루의 검, 다이쇼를 소지할 권리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기모노의 비단은 유럽 군복의 거친 모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말이 곧 법이었던 어제의 영주들은 이제 관리, 서기, 새로운 제국군의 장교,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 그저 무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변경으로 영지는 현으로 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피를 먹이고 명예를 지켜주었던 그들의 검은 고물상에 팔려 나가거나 벽장 속에서 서서히 녹슬었습니다. 무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계급이 남긴 이 공백 속에서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신화의 아버지는 칼을 거의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토베 이나조였습니다. 외교관이자 학자였으며 기독교 신자였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초
그는 서양 친구들에게 일본의 도덕적 토대를 설명하기 위해 짧은 책을 썼습니다. 서양 독자를 위해 영어로 쓴 책이었는데 제목은 무사도, 일본의 영혼이었습니다. 니토베는 이 책에서 충성, 명예, 자제력, 용맹 등 서로 다른 사무라이의 미덕을 하나로 모아 단일하고 일관성 있고 거의 기사도적인 규범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럽 귀족과 유사점을 찾고 셰익스피어와 성경을 인용하며 외국인도 이해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귀한 전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요소들을 끌어들여 진정한 사무라이 역사의 잔혹함, 배신, 실용주의를 배제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정화된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사도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일단 탄생하면 그 자체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전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군국주의화 시대에 통일된 영적 전사 규범이라는 개념은 귀중한 도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니토베의 생각은 받아들여져 새롭게 구축되었고 연민과 정의 같은 불편한 미덕은 제거되었으며 절대적인 의무 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영주나 일족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모습으로 구현된 국가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무사도는 철학적 성찰에서 군인의 규범으로 변모했습니다. 명예는 의심할 여지 없는 복종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용기는 첫 번째 명령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위해 전투에서 죽는 것은 이 새롭고 왜곡된 규범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신화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태평양 상공의 엔진 굉음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절정에 달했습니다. 가미카제. 신풍. 젊은 조종사들, 어제의 학생들이자 예술가이자 시인이었던 이들은 이마에 하얀 하치마키 머리띠를 두르고 마지막 사케잔을 마시며 작별 의식을 치렀습니다. 단 한 번의 비행을 위해 연료를 공급받고 폭발물을 가득 실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무사도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무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세기의 아이들이었고 영어로 쓰인 책에서 탄생한 신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실의 드라마는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편지에는 증오가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이 형식 속에서 결코 알지 못했던 암호의 메아리에 이끌려 죽음으로 날아갔습니다. 1945년 8월 이 신화는 원자폭탄에 휩싸여 불타버렸다. 제국과 함께 그 파멸을 초래했던 이념 또한 무너졌다. 무사도라는 단어는 거의 저주받은 단어가 되어 광신과 무의미한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 메아리가 영원히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전후 일본의 경제 기적 속에서 사무라이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인 사라리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무덤까지 회사에 충성하고 평생 한 주인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자기 수양의 표현으로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집단적 연대,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여 지켜야 하는 회사의 명예. 칼은 쟁기가 아닌 서류 가방으로 갈아졌습니다. 전장은 회의실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 이상 무사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멀고 왜곡된 문화적 메아리일 뿐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영혼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부시도란 무엇일까요? 돌에 새겨진 획일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흐름을 바꿔온 강과 같습니다. 전국시대에는 가혹한 생존 법칙이었고 막부의 평화로운 시대에는 세련된 철학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낭만적인 신화가 되었고 군부의 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가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가 된 21세기의 기업 윤리와 대중문화에 거의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무사도의 역사는 사무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 시대 사람들이 사무라이에게 바라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요구에 맞춰 재창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박물관 전시장의 칼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 속에서 우리는 과거 무사들의 진실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